역사 속에는 권력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세조죠. 그의 이야기는 정말 권력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 가장 끔찍한 기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한 왕자는 왕관 하나 때문에 자기 핏줄, 가족까지 죽여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 형제들을 하나씩 없애고 어린 조카의 자리까지 빼앗았는지, 그리고 그 피해 대가를 결국 어떻게 치르게 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핏빛 연대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피 위에 세워진 왕좌, 즉 쿠데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시인이었던 왕자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어린 왕 단종을 지키려 했던 마지막 저항과 그로 인해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한 도시의 이야기까지,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왕 개인의 지옥과 그가 남긴 독이 된 유산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피 위에 세워진 왕좌.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쿠데타였죠. 때는 14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조선의 운명을 단 하룻밤 만에 바꿔버린 사건. 바로 그 유명한 개요정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이 최고 권력자였던 김종서와 황보인을 단칼에 습격해서 살해해버려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이건 국가 위기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안팎으로 나라가 위험한데 어린 왕이 뭘 알겠냐?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군권, 정권 그냥 싹 다 장악해버립니다. 진짜 모든 비극은 바로 이날,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어요. 바로 정통성의 위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이 갖는 치명적인 약점 같은 거예요. 세조는 왕이 되고 나서도 늘 불안했던 겁니다. 누가 내 자리를 노리지 않을까? 이 공포심, 이 불안감, 이게 결국 자기 동생들, 자기 핏줄에게 칼을 겨누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인 왕자의 죽음, 세조의 그 불안감, 그 편집증이 낳은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군지 아세요? 정말 놀랍게도 바로 자기 친동생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예술가로 이름 높았던 안평대군이었죠. 안평대군이 직접 남긴 말을 한번 보세요.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하고 그냥 몇몇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좋다. 딱 봐도 권력욕 같은 건 없어 보이죠? 그냥 예술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형인 수양대군, 즉 세조의 눈에는 바로 그 점이 제일 위험해 보였던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왜 위험하게 봤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안평대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학자, 최고의 예술가, 말 그대로 엘리트들이 다 그에게로 모이는 겁니다. 사육신이 되는 박팽년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이게 겉으로 보기엔 예술고 모임 같지만 세조 눈에는 어땠을까요? 언제든 자기를 향해 칼을 겨눌 수 있는 엄청난 정치 네트워크로 보였던 거죠. 문화적인 힘이 곧 정치적인 위협이 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세조는 있지도 않은 역모 혐의를 그냥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어요. 그냥 네가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 친동생에게 사약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걸 예방적 숙청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끔찍한 일의 시작이었죠.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단종을 위한 마지막 저항. 안평대군이 그렇게 가고 다음 타겟은 또 다른 동생, 금성대군이었습니다. 이 금성대군은요, 형 안평대군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직접 칼을 들고 맞서 싸우려고 했죠.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어떤 상징적인 위협이었다면 금성대군은 진짜 실질적인 위협이었던 겁니다. 먼저 사육신이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금성대군도 여기에 연루돼서 순흥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요. 근데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수령하고 손을 잡고 아예 군대를 일으킬 계획을 세웁니다. 사육신마저 실패한 뒤에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거죠. 하지만 고사를 바로 코앞에 두고 이 계획이 발각되고 맙니다. 정말 안타깝죠.
계획이 발각되고 금성대군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을 당해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건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 그 지역 백성들 이름을 단 한 명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는 자기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동지들을 지키는 길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저항을 보여주는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도에 계신 임금님께 절을 하라고 하니까 금성대군이 딱 거부해요. 그리고는 몸을 돌려서 어디에 절을 하느냐? 저 멀리 자기 조카, 쫓겨난 진짜 왕 단종이 유배되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마지막 절을 올립니다. 이게 바로 불의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던 그의 정신을 보여주는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이죠.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도에서 사라진 도시. 금성대군의 저항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조의 분노는 이제 금성대군 개인이 아니라 그가 반란을 꾀했던 순흥이라는 마을 전체로 향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하나의 학사를 두고 두 개의 역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왼쪽은 공식 기록인 실록이에요. 뭐라고 써있죠? 행정구역을 없앴다. 관령자를 처벌했다. 굉장히 건조하죠? 그런데 오른쪽, 사람들 사이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역사들 보세요. 피가 강을 잃어 4km를 흘렀다. 피끝마을, 그러니까 피가 흘러서 멈춘 곳이라는 끔찍한 지명이 생겨났다고 해요. 권력은 사건을 지우려 했지만 사람들은 그 고통을 똑똑히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추정되는 숫자만 무려 300명입니다. 이게 당시 마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을 사람 10명 중 한두 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이건 그냥 몇 명 처벌한 수준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를 그냥 파괴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세조가 저지른 국가폭력의 민낯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군주의 개인적 지옥입니다. 그렇게 피를 뿌리고 절대 권력을 손에 넣은 세조, 과연 행복했을까요? 전혀요. 그의 말년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자기가 뿌린 피가 결국 업보, 즉 카르마가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거죠. 세조는 말년에 온몸에 끔찍한 종기가 나는 고칠 수 없는 피부병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죠. 저건 분명 자기가 죽인 억울한 사람들의 저주일 거라고. 어쩌면 그게 과학적으로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속 깊은 죄책감이 결국 육체의 고통으로 드러난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병을 고치려고 전국에 좋다는 절은 다 찾아다니는데요. 그러다 한 절에서 의문의 동자승을 만납니다. 그 아이가 자기 종기를 씻어주자 세조가 이렇게 말해요. 얘야, 네가 왕의 몸을 씻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뭔가 자신의 약한 모습, 이 치부를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동자승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전하께서도 문수보살을 직접 만났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와, 이 한마디에 세조는 그냥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자기가 만난 게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 일화는 그가 얼마나 구원받고 싶어 했는지, 용서받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정신적인 붕괴를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독이 된 유산.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볼 때 세조의 통치는 과연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그의 할아버지, 태종도 똑같이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태종은 누구를 숙청했냐? 외척이나 힘센 신하들처럼 진짜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강자들을 쳐냈습니다. 근데 세조는요, 정반대였어요. 자기를 도와준 공신들한테는 막대한 권력이랑 부를 다 안겨주고 정작 칼날은 힘없는 자기 가족, 충신, 심지어 백성들 같은 약자들에게 향했죠. 이게 바로 세조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부패한 공신들에게 힘을 실어준 결과 훈구파라는 정말 괴물 같은 특권층이 생겨나 버립니다. 이들이 나중에 조선의 정치를 쥐고 흔들면서 왕권보다 더 강한 힘을 갖게 되거든요.
결국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려고 그 모든 피를 흘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왕권을 약화시키고 부패한 시스템을 남긴 꼴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역사는 승리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 역사는 희생당한 사람들에게는 똑똑히 기억됩니다. 그렇다면 권력의 진정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조의 이야기는 바로 이 무거운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